예, 조사국에서 경제 전망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총괄팀의 나승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제5차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위해서 오늘 주제는 일단 2013년 하반기 경제 전망이 되겠고요. 이거는 7월 11일 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일단 국내외 경제 여건을 점검을 한 다음에 경제 전망을 하고 경제 전망의 순서는 성장, 고용, 물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의 금융 완화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경기는 그렇게 좀 좋은 측면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GDP 갭이 선진국이나 신흥국 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2014년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세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그 시퀘스터 시행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 이제 고용 시장하고 주택 시장인데 실업률이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 그 수준인 7%까지는 못 갔지만 거의 7% 한 중반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 대표적인 미국의 그 주택 가격 지수인 케이슬러 지수를 보시면은 상당히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상당히 그 성장세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기업 투자 심리나 소비 심리도 최근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미국 작년에는 이제 그 피스칼 클리프 재정 절벽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올해 이제 그 미국의 그 재정 정책 관련해서 이제 문제되는 게 결국은 그 정부 채무 한도 협상, 그 데트 실링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유분이 정부 채무 그 한도 여유분이 지금 2,500만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은 올 9월경에는 법정 한도에 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뭐 예전에도 한두 번 이렇게 법정 한도에 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게 그 한도에 도달하더라도 그 정부가 어느 정도 한 2, 3개월 정도는 그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기보다는 원래는 이게 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무슨 뭐 우체국 직원들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연금을 이 연방 정부가 계속 쌓아야 되는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얻어내는 거죠. 뭐 그런 임시적인 조치를 통해서 한 2, 3개월 정도 채무 한도에 도달하더라도 2, 3개월 정도 더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도가 도달하더라도 2, 3개월 후까지 이렇게 더 싸움이 계속된 다음에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번에도 뭐 9월에 채무 한도가 도달하더라도 11월이나 뭐 한 10월 경에는 결국엔 협상에 타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전망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보면은 그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2012년에 2.2%였고요. 지금 2014년 전망을 보면 뭐 2%대 초반이거나 뭐 1% 후반인데 이게 지금 뭐 2012년보다는 낮지만 이게 지금 성장률 패스를 보면은 이 13년 하반기에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미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 지역은 아시다시피 뭐 고용 부진이나 역내 수요 위축 등으로 올해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올해 그러니까 2012년에 마이너스 0.6이었는데 2013년도 역시 마이너스 0.6, 뭐 마이너스 0.4 EU 집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결국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경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나마 회복을 할 거라고 이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고, 물론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ECB 총재인 드라기 총재도 금년 말경에 가서는 경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좀 그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정을 구성을 해서 그 연정 구성된 정부가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긴축 정책을 그러니까 재정의 그 콘솔리데이션이라고 그러죠.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그 연정을 구성을 해서 긴축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 연정이 지금 뭐 이렇게 좀 불안한, 연정 자체가 이렇게 무너질 위험이 좀 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구제금융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공공 부분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파업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뭐 불확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그 아주 완만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는 아시다시피 그 아베노믹스가 이게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뭐 많이 오르고, 그 얼마 전에 그 뭐 연준의 그 권한 기후정 발언 때문에 주가가 한때 폭락한 적도 있었지만, 급락한 적도 있었지만 다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자체적으로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도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제일생명경제연구소라고 그 일본에서 꽤 큰 경제연구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작년 3, 4분기하고 올해 1, 4분기 중에 엔화 가치가 18%를 하락했는데 이게 누적된 효과를 보면은 2014년에는 장기적으로 그 수출 물량을 한 거의 8%, 10% 정도 수준까지, 8에서 9%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주요 투자은행들도 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을 높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2012년에는 일본이 1.9였는데 저희 2013년에도 1.9를 보고 있고요. 뭐 IMF는 2.0, OECD는 1.0. 요거는 이제 물론 캘린더 이어입니다. 일본은행은 이제 피스칼 이어를 쓰죠. 피스칼 이어 기준으로는 2.9%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중국 그 뭐 시진핑이나 리커창이 얘기하고 있듯이 지금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성장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성장을 너무 빨리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자. 이게 지금 제일 핵심적인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경기가 약간 그 중국 경기가 수출이나 그 내수를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아직까지는 커다란 그 리스크 요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세가 일단은 그 지난 예상 저희가 4월에는 8.2%를 봤는데 그거보다는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영향으로 지금 뭐 선행지수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게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런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서부 지역 개발 및 도시화,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중국 경제가 7% 중후반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도 보시다시피 지금 제일 최근께 IMF 전망인데 7.8%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7.8%로 2013년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결국은 그 리스크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설비가 너무 많았다. 오버 캐패시티 문제라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설비 과잉 문제.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워낙 이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그 과열이 심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많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국 경제의 어떤 그 성장 원동력인 수출이 이제 많이 축소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이 이제 워낙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은 2007년에 가동률이 80%에서 2010년 60%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 원래 수준까지 올라가려면은 그러니까 이 60%까지 하락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설비 투자가 너무 과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예전 수준까지 이렇게 원래 좀 추세 수준까지 올라가려면은 지금 너무 많이 유유 설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가 지금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제가 둔화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규제 부작용. 그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뭐 주택 양도 차익 과세 강화라든가 이주택 구매자 대출 비율 제한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동안의 규제책 중에 이제 최근 이제 이런 규제가 도입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 쪽 그 건설 투자가 중국 고정 투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쪽을 좀 이렇게 다운 시키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성장 동력을 좀 갉아먹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지방 그 중국은 이제 지방 정부가 토지 사용권을 이렇게 판매해서 많이 그 수익을 얻어서 그걸로 이제 그 세출을 충당을 하는데 토지 판매권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지방 정부가 수행해온 그 인프라 투자 같은 게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뭐 그 글로벌 경기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하방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하방 리스크가 실현될 경우에 수출 여건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 이거는 이제 최근에 부각된 이슈인데 그 최근에 그 중국의 은행 간 그 단기 시장 금리 쉬보라는 금리가 굉장히 급등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단기적인 요인이었다라고 그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지금 그 중국 금융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방 정부의 채무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섀도우 뱅킹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일반 은행들이 상당히 그 금융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그 대출이나 신용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너무 이게 자산 버블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 은행들이 그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갖고 있던 많은 크레딧 관련 무슨 신탁 대출이라든가 그냥 대출이라든가 뭐 통화 관련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유동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많이 시장에 팔았고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서는 특별히 이제 Wealth Management Product라고 해서 WMP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위시로 한 이런 그림자 금융이 지금 상당히 그 문제다. 이게 예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그 관련된 상품이 상당히 그 워낙 구조가 복잡하고 감독도 미비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것만큼 이것도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규제가 지금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규제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서프라임 모기지 론 크라이시스처럼. 그래서 요런 뭐 몇 가지 그 경제 리스크 요인이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하나, 둘, 셋,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중국은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의 물가 수준 보면은 1월에서 뭐 5월까지가 2.4% 정도인가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더 이렇게 확장적으로 필 여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도 상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다운되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예를 들어 베일아웃을 크게 할 수도 있고 뭐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현재화돼서 이게 커다란 위기로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의 어떤 컨센서스입니다. 글로벌 상품 시장은 뭐 대체로 지금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뭐 가장 크게는
그 생산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뭐 이제 좀 특이 요인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쉐일 오일이라는 거 새로운 그 비전통 석유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저런 미달러와 강세 같은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유가는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기타 원자재 가격도 지금 그 기상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그 국외 여건을 보셨고요. 국내 여건을 보면은 재정 지출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지난해와 같은 7.0%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한 17조 원, 17.5조 원 정도 추경을 결국 했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14조 원 정도를 했으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그 지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떻게 이제 하는 건 괜찮은데 내년이 어떻게 보면 좀 문제죠. 왜냐면은 내년에 내년에 이제 정부의 계획은 뭐냐면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썼으니까 내년에는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재정 증가율은 2.4%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 비수도권에서는 완만한 오름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소폭이나마 하반기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전망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 3.1에서 올해 3.2, 내년 3.8. 세계 교육 신장률은 이에 따라서 또 작년 2.5, 올해 4.0, 내년 5.8. 원유 도입 단가는 떨어지는 걸로 봤고요. 작년 113불에서 올해 103불, 내년 99불. 기타 원자재 가격 상승률은 마이너스 9.8, 0.0, 5.0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지금 뭐 1, 4분기에 마이너스 0.4가 나와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이너스 0.4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특이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 무슨 그 자동차 그 소비세, 특수세를 그때까지 작년 그 12월까지 좀 이렇게 감면을 해주다가 갑자기 이제 그 1월에 안 되면서 그때 이제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봄철에 뭐 너무 좀 추워가지고 뭐 봄철 의류가 안 팔렸다든가 이런 뭐 몇 가지 특이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마이너스 0.4가 나온 거는 좀 너무 그 특이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 그 2, 4분기나 3, 4분기, 4, 4분기 가면서는 점점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구매력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가계 흑자액이 증가에 따라서 소비 여력이 확대되면서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가계부채 부담이라든가 주택 시장이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세 가격 상승이 가계 소비에 미치느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그게 웰스 이펙트를 통해서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대한 이제 그런 논의는 많았는데 사실은 이 전세나 월세 가격 특히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민간에서 민간으로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부가 이전되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캐시만 이렇게 이전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기존의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은 이 사람의 퍼머넌트 인컴은 사실은 별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안 미친다 뭐 이런 게 이제 기존의 입장이었다면은 하지만 이게 어떤 그 가계가 유동성 제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캐시를 뭐 전세금을 많이 줬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대출 여력이 없으면은 대출 받아서 돈 쓸 여력이 없으면은 소비가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의 불안전성 때문에 전세 가격이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미치겠느냐 하고 이제 계량 분석을 해봤더니
실질 전세 가격 1% 상승은 소비를 장기적으로 뭐 0.18%, 단기적으로 0.37%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전세 가격 상승은 내구재하고 서비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소득 분위별로 보면은 중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가격 상승할 경우에 자기의 현금을 자기의 그 가능한 캐시플로우를 고소득층한테 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저소득층의 내구재 지출이 증가율이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은 오히려 반대로 자금이 캐시플로우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내구재 지출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5분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그 내구재나 서비스 지출이 좀 그 악화가 되면서 그 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는 상반기에는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그 지금 예를 들어 선행 지표, 기계 수주 같은 선행 지표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개선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부가 그 투자 관련 활성화 대책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설비 투자 펀드 규모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현장 대기 기업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그 투자 활성화 조치 등으로,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수출이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설비 투자 증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IT 부문 투자도 개선되고 BIT 부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발전 설비 최근에 이제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몇 개의 그 발전 설비가 지금 올해나 내년에 이미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미 지금 그 건설 중인 발전 설비가 있고 올해 들어가는 발전 설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T 부분이나 BIT 부분 양쪽 부분에서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물은 워낙 지금 주택 그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비주거용 건물이나 토목 등은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공공기관의 신청사, 상업용 건물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고, 토목은 공공 부분의 SOC 예산 확대, 전력 수요 증대에 따른 발전 시설 확충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굵은 글씨 부분이 이제 금년중 착공이 된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올 8월 착공 예정이고요. 요런 이제 몇 가지가 지금 금년중 착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완공 예정 연도고요. 그래서 요런 발전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비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기관 청사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뭐 롯데월드 타워라든가, 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평창동계 올림픽 경기장 이런 것들이 다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수출은 세계 교육이 점차 확대되는 등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그 금년 하반기부터 그 과거 2, 3년 전에 수주한 선박이 금년 하반기부터 인도되면서 선박 수출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IT는 휴대폰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반도체 수출도 스마트 기기용 수요 확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BIT 부분도 뭐 선박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로 전환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작년에 2.0, 올해 2.8, 내년 4.0. 그래서 지난 4월 전망보다는 0.2씩 올렸고요.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상품 수출은 지난 전망에 비해서 다 조금씩 내렸습니다. 건설 투자는 좀 많이 상향 조정을 했고요. 여기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정부 소비가 상당히 좀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상품 수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순수출로 봤을 때는 좀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그
합해 보면은 한 0.2 정도, 0.2%포인트 정도의 그 증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여건을 보면은 하반기 중에 취업자 수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취업자 수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게 이제 추세 수준이고 요게 이제 글로벌 위기 때 확 떨어졌다가 이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죠. 그래서 상당히 그 10년하고 11년에 상당히 막 30만 명을 넘어서는 우리가 장기 추세 수준을 한 30만 명 정도로 보는데,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감이 한 30만 명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10년, 11년에는 요 추세로 복귀하는 요런 힘 때문에 3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그 숫자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추세 수준이 회복되면서 올해는 한 30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층 노동 공급 확대, 비제조업 인력 확충 등으로 이제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비제조업 전망 BSI를 보시면은 이게 부족한, 비제조업은 여전히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그 계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계속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53세나 54세에 퇴직하면은 그냥 노동시장에서 나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노동 공급 확대, 이런 것 때문에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시간제 일자리 증가를 촉진할 전망입니다. 업종별로는 보건, 사회복지, 사업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무상보육, 고령화 진전 등으로 이런 보건, 사회복지 쪽으로 계속 그 취업자 수가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 서비스 부분도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많아서 경쟁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쟁은 심화되고 있지만은 자영업자 수 자체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경기 부진으로 원래 이 제조업의 경기에 고용은 좀 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제조업 작년에 이제 수출이 좀 부진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부진했던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 수가 좀 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취업자 수가 당분간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 취업자 수는 한 32만 명 정도, 고용률은 59.5% 수준으로 작년보다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조금씩 개선되고 있죠. 근데 작년에 이제 워낙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워낙 컸죠. 근데 올해 32만 명, 내년에 한 40만 명. 고용률은 작년에 59.4에서 올해 조금 올라가게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물가는 지금 그 수요 압력, GDP 갭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요 압력이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농산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 요인으로는 일단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안정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농산물 가격은 예년에 비해서 과도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하여튼 지금 일부 계절 채소회 같은 경우에는 공급 축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배추나 당근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거, 그다음에 이제 축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제역 파동 때 확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원래 추세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축산물 가격이 좀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게 이제 좀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요인은 GDP 갭률이 계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정 요인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갭률이 이제 이렇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상당히 뭐 3% 이하로 이제 이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축소되는 거, 요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는 거, 요게 그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노동 생산성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임금이 좀 많이 오른 편입니다. 작년, 그다음에 올해 1, 4분기. 그래서 이런 생산성 분의 명목 임금이 이제 단위 노동 비용이니까 단위 노동 비용이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좀 있습니다. 전망은 올해는 일단은 지금 워낙 그 올해 상반기에 국제 원자재 가격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가격이 워낙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한 1.7%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안 요인이 좀 작용을 하면서 2.9%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내년에 올라갈 요인이 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이나 올해 하반기에 쭉 올라갈 요인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이제 농산물 가격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그 상반기에 좀 올라갔다가 하반기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결국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결국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기 때문에 똑같겠지만 올해는 뭐 어떤 그런 기상 여건이라든가 오늘 뭐 지금 뭐 그런 어떤 태풍이라든가 이런 그 하절기의 그런 그 기상 여건 악화로 이게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큰 게 이제 이겁니다. 바로 개인 서비스 요금인데 예를 들면 요 개인 서비스 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거에 후행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 그 CPI에 들어가는 개인 서비스 요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12년에 상당히 개인 서비스 업종 임금이 상당히 개인 서비스 업종 요금이 아니라 임금입니다. 임금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도 요게 하반기에 가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수출이 어느 정도 견조하게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유 같은 것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하향 안정세이기 때문에 상품 수지가 흑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지도 생각보다 여행 수지가 많이 악화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개무역 확대에 따른 그 서비스 수입 증가로 흑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여건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번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약 530억 달러로 지난해에 431억 달러에 비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전망에 비해 200억 달러 정도 증가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저한테 여쭤보시면 이제 정확한 그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를 시켰나, 확대를 시켰나, 조정을 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평가를 보면은 결국은 그 금년 하반기 이제 2, 4분기하고 3, 4분기, 4, 4분기에서 한 1% 내외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대 외환위기 전까지 보면은 저희가 한 1.2% 정도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 내외, 1% 수준 정도면 사실은 좀 미약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완만하게 이렇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그 지출 부분별 기여도를 보면은 수출하고 내수가 작년에는 뭐 그러니까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계속 수출이 내수에 비해서 성장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이제 많이 그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거의 이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내 소득, 이 GDI 문제가 계속 그 얘기가 됐었는데 그 뭐 교육 조건이 안 좋아지면서 이 국내 그 GDP가 이제 무역 손실 때문에 유출이 되면서 GDI 증가율이 그 글로벌 위기 이후에 이렇게 GDP 성장률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점차 괴리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용 가중 성장률이라고 그 성장의 예를 들면은
우리 GDP를 결국은 GDP라는 거는 각 산업별 그 성장률을 각 산업의 그 부가가치 비중으로 곱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으로 곱한 게 아니라 그 산업의 고용 비중으로 이렇게 곱해서 이 산업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고용 위주로 성장을 하고 있느냐를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작년 그게 이제 보시면은 워낙 그 고용 비중이 안 좋은 그 고용 비중이 낮은 그 제조업 위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위기 이후에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고용 가중 성장률이 GDP 성장률보다 이렇게 낮았습니다. 2011년에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게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는 이게 좀 많이 축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비해서 0.2%포인트를 높였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교육 신장률 전제치가 하향 조정된 거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근데 일단 원유 도입 단가가 하락을 지난 전망에 비해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제치를. 그래서 그게 이제 둘 다 그 상쇄된다고 봤고요. 정부의 그 경제 활성화 정책 패키지하고 저희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게 이제 하반기 들어서 본격화되면서 요게 요 두 가지 요인이 이제 상쇄되고 요게 이제 플러스 요인이 돼서 전에 비해서는 한 0.2%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향후 성장 경로에는 그 일본 및 미국의 성장세 강화 등 상방 리스크와 그다음에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그다음에 아베노믹스 관련 불확실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제일 핫 이슈인 중국 경제 그 둔화 가능성 이런 게 하방 리스크가 이제 혼재되고 있게 전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중립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방 리스크가 훨씬 좀 큰 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QE 테이퍼링이나 아베노믹스가 이게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고 완만하게 추진될 경우에는 결국 저게 미국 성장이나 아니면 일본 성장을 견인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QE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견조하게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게 결국은 사실은 실시가 될 거니까 저거 자체가 꼭 부정적인 요인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상방 리스크하고 하방 리스크가 이렇게 중립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는 많이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조정 효과가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년에 비해서 사실은 이게 올 상반기에 특히 4월, 5월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4월 전망 이후에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 예년 수준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향후 물가 경로에는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과 이게 이제 상방 리스크죠. 그다음에 그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그 2012년 GDP 대비 비율이 3.8%에서 2013년은 4.4에서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3년, 14년이 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게 지금 530억 달러라면 이게 아마 사상 최대일 겁니다. 근데 지금 QE 테이퍼링하고 관련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경상수지가 상당히 이렇게 좀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GDP 대비 비율이 높긴 하지만은 지금 출구 전략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그 국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 경로에 있어서 역시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